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할 거는 연방제와 통일방안이라는 이제 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여러 논문들을 편집을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차례를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코리아 반도가 분단된 과정과 통일 논의를 살핍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라든지 또 이제 코리아 전쟁이 어떻게 국제 전쟁으로 확전된다든지 그리고 전쟁 이후에 현재 정전 협정, 휴전 협정인데 이것이 종전 체계로 가야 되죠. 그래서 종전 조약 혹은 평화 조약 문제. 현재 우리가 군사 주권을 완전히 갖고 있지 못하죠. 군사 주권이 우리가 어떻게 상실했는지 그리고 이제 유엔 사령부 군사 체제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방안을 보는데요. 현재 북의 통일 방안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통일 방안은 연합제.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 남측에서 주장된 바 있는데요. 뭐 김대중이라든지 이해창 이런 연방제적으로 통일 방안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가 이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특히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을 통일헌법, 특히 연방제 헌법을 한다면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방제를 통일 방안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면 연방제가 뭔가 그죠? 사람들이 통일 방안으로만 얘기하지 연방제가 어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방제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스위스 뭐 이런 연방제를 보게 되고요. 연방제의 기본 원칙들이 있는데 연방제의 그 원칙들은 뭐냐? 보충성의 원칙, 협력적 연방주의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리아에서 우리가 그 연방제를 도입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연방제의 장점인데요. 단순한 통일 방안이 아니라 통합이나 분권, 그다음에 소수자 보호,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법치주의나 기본권, 복지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고요. 연방제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연방 국가와 지역 국가. 우리가 연방제로 통일한다 한다면 통일된 연방 국가와 그다음에 남측 정부, 북측 정부, 남측 국가, 북측 국가 있겠죠.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일된 연방제에서 어떤 경제를 가져갈 것인지 이건 뒤에 좀 자세하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일 헌법, 연방제를 통일했을 때 국가 형태와 정부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방제 통일의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독일과 예멘의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됩니다. 통일 과정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일 국가의 이제 정부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 지금 남측은 대통령제고 북측은 뭐 기본적으로 주석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 이렇게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석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제 이 주석제가 회의정부입니다. 각국의 회의정부 사례.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연방강이라는 회의정부 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예멘의 경우에는 대통령 평해라는 그런 회의정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첫 번째 정부는 서로 남과 북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 정부, 회의제 정부가 적절하지 않냐. 대통령 평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집단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방제에서 이제 남측은 사회주의 경제, 북측은 남측은 자본주의 경제, 북측은 사회주의 경제인데 통일된 국가에서 어떤 경제 체제를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혼합된 그러한 사회적 경제 질서라는 어떤 새로운 경제 체제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독일과 현재 그 남측의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이거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봅니다. 그걸 보기 전에 북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경제 질서로서 사회적 경제 질서의 내용을 몇 가지 분야별로 국내 경제라든지 대외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살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방제 통일의 그 최근 사례나 과거 중요한 사례를 보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연방제로 됐는지 역사적 배경을 보고 키프로스가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유엔이 연방제로 통일 방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중국은 그 연방제가 어떤 요소로 들어와 있는지, 즉 일국양제 연방제라면 이제 그 고도의 분권을 주는 건데 현재 홍콩과 마카오에 고도의 분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군다나 이제 그 홍콩 마카오에는 자본주의, 중국 본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와 같이 서로 하나의 국가에 서로 다른 제도가 있죠. 일국양제. 그래서 이게 향후 통일된 연방제에서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국양제, 특히 홍콩의 사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있어서도 사례를 보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단은 이제 그 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에서는 이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인데 이게 홍콩하고 유사합니다. 홍콩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남측의 행정권과 북측의 행정권이 경합하는 사례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례를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분권을 주는데요. 연방제가 이제 고도의 자치라고 봤을 때 이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자치권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사례를 보는 이런 형태로 이 책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하게 될 거는 코리아의 분단과 통일입니다. 이 책은 전자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후에 이제 전자북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의 분단 과정을 보는데요. 먼저 그 신탁 통치의 결정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 패배를 했는데 패배한 이유 중에 군사력, 무기의 우월성에서는 이제 미국이 많이 영향을 줬지만 사실 인적 피해로 보면 독일과 주로 싸운 인적 피해로 보면 소련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소련이 심지어 2,6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미국은 독일로 바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상자 때문에. 주로 소련이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정리하는 그러한 협상에서 이 소련이 많은 희생을 냈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련에 대해서 발언권, 그죠? 전후 처리에 대한 국제 협상에서 소련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였다. 특히
루즈벨트가 아직까지는 미소 냉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련과 협상에서 소련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식민지에 관한 그 독일이 전쟁에 패배했죠. 그래서 독일의 식민지, 또 일본도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이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를 한국이나 대만, 필리핀 등인데요. 독립시킬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루즈벨트하고 스탈린하고 그 이후에 또 만나서 더 구체화 시키는데요. 그 내용은 스탈린은 바로 그 식민지를 국가로 독립시키고 했지만 루즈벨트는 그 식민지에 대해서 아직은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 한국이나 제3세계에 대해서는 그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킨 이후에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탁 통치라는 것은 그 소련이 아니라 미국 루즈벨트가 먼저 제안합니다. 루즈벨트의 전후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엔을 설립하는 거와 그다음에 식민지를 바로 독립하지 않고 신탁 통치라는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련에게 많이 양보한 이유가 아까 독일에서 말하면 이제 그 독일에서 소련이 피해가 많았다 그랬죠. 똑같은 게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미군 혼자서 일본과 본토에서 상륙을 할 경우에 미군의 희생이 1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련에게 그 일본과의 전쟁 참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일본까지도 그 미국이 소련과 나눠 갖는, 다시 말해서 독일도 그 4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베를린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소련에게 지분을 줄 테니까 소련이 그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전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에게 그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처분권, 그리고 미국은 또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처분권, 이것들을 합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얄타 회담에서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됩니다. 즉 미소영은 자신들이 이미 점령한 지역의 기득권을 상호 존중합니다. 소련은 주로 기존의 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적인 국가의 독립, 물론 이제 친소 국가겠죠. 그래서 친소 위성 국가, 동유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겼고, 북에서도 이제 김일성 주석을 내세워서 친소 국가를 바로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루즈벨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3세계 필리핀이나 조선 같은 나라들은 아직 독립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독립을 시키겠다. 이거 신탁 통치입니다. 신탁 통치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바로 이식하기에는 이들 제3세계의 아직 국민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대 40년 동안 자신들이 이들을 이제 민주주의적으로 교양을 시킨 이후에 미국식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이러한 것들을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서 신탁 통치, 소련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서 그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적인 독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얄타 협정문에
향후에 어떤 지역의 신탁 통치를 하고 어떤 지역을 독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그래서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의 구상이라는 것은 바로 제3세계에게 바로 독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훈육 과정을 거쳐서 선거를 통해서 미국식 국가를 만든다는 게 바로 이 신탁 통치의 구상입니다. 신탁 통치는 겉으로는 민족 자결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식 정치 체제를 이식하기 위해 하겠다는, 즉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레이션 빌딩, 국가 건립이라는데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도 친미 국가를 창출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본적으로 점령한 이후에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훈육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친미 국가를 세우는 것들. 반면 이제 소련은 즉각적인 독립국가,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즉각적인 독립국가를 내세우는 거죠. 내용은 이제 친소 공산주의자들을 배후 조정해서 소련을 방어하는 유전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북에 대해서도 김일성 주석을 내세워서 사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분단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얄타 회담에 이미 미국과 소련의 경쟁 관계가 있었죠. 미국은 자위 점령각부의 그 신탁 통치를 통해서 친미 국가를 세우겠다. 그리고 소련은 유전 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부통령을 승계하는데, 이 트루만은 루즈벨트와 달리 군인 출신으로서 소련과 독일, 히틀러와 스탈린을 둘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약간 친소적인 평가를 받는데 트루만은 반소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2차 대전 직전에 이미 그 포츠담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미 트루만과 스탈린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향후 미소 냉전의 그 양식, 그 양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 트루만은 자기의 전임자인 루즈벨트가 합의한 얄타 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되지만 루즈벨트와 달리 반소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루먼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대신에 그 만주와 코리아 반도로 남하하는 것을 동의하고 코리아 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원래 루스벨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미소 양국이 조우할 거라고 예상해서 일본을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것. 이거를 했다. 즉 원래 루스벨트의 안은 한국을 분단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을 독일처럼 분단. 당연하죠. 전쟁의 패전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으니까 독일처럼 분단될 나라는 일본이었다는. 그런데 스탈린이 좀 더 빨리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그 스탈린이 일본까지 내려와서 그 소련과 미국이 일본을 분단했을 텐데, 스탈린이 전쟁에 늦게 참여함으로써 일본까지는 내려오기 불가능하고 시기적으로 한국까지만 내려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소련군이 일본까지 오기 전에 전쟁을 빨리 끝나야 됐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주나 한반도는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일본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나야 되겠다. 그렇죠? 바로 일본과의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사실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더라도 그 미국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는데, 어차피 일본이 지게 되는데 원자폭탄을 터뜨린 이유는
소련의 남하, 즉 일본까지 내려오기 전에 빨리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을 가능한 빨리 끝낸다. 그래서 소련의 지분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이 포츠담 회담 때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얘기합니다. 원자 폭탄 실험이 그 당시에 성공했는데 원자 폭탄이라는 말은 안 하고 엄청난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스탈린을 압박합니다. 이미 스탈린은 비밀 정보에 의해서 미국이 그 원자 폭탄에 성공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에 있어서 잘 알고 바로 이제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트루먼이 이와 같이 포츠담 회담 직후에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도 만주를 통해서 코리아 반도로 진입합니다. 이게 8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 반도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미국도 이제 소련을 어디까지 내려오게 허용할 것이냐가 당면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급히 워싱턴에서 국무부, 전쟁부, 해군부가 참여한 3부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소련이 내려올 부분은 38도선이다. 왜 38도선이냐? 이 38도선이 이제 그 한반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또 그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와 일본이 그 한반도 중간을 분할했었죠. 분할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한반도의 중간인 38도선을 제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이제 그 한반도의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의 입장은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 신탁 통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의 기본 입장은 자신을 점령한 지역에 그 공산당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박헌영까지 있었지만 그 소련의 유선 국가, 친소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미국이 점령한 지역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죠. 48년 형성됐고 나중에 북은 또 이제 김일성을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친소 국가가 성립되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합의를 못하고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기로 맨 처음에 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 신탁 통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제안이었고 소련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그 신탁 통치를 결정하면서 신탁 통치 전에 이제 그 이후 그 국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임시 정부를 만드는데 이 임시 정부에 누구를 허용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 임시정부는 그 신탁 통치의 하나의 과정인데 신탁 통치를 반대한 세력을 이 임시정부에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신탁을 찬성하면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미소 공동 설명이 발표합니다. 여태까지 그때 신탁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승만, 김구가 있었는데 이들도 임시정부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공동성명에 서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승만, 김구가 실질적으로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면서 임시정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탁 통치에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이 소련에 대해서 이러한 그 반탁 세력들이 여전히 공개적으로 그 반탁의 입장을 하면서 신탁을 협의할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이 반탁 세력들의 신탁 협의를 위한 임시정부의 참여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미국과 소련이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그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드디어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리스에서 최초로 좌우 냉전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는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끝날 무렵부터 그리스의 독립전쟁을 하고 있던 좌우들 간의 내전 양상이 됩니다. 독일이 패배한 이후에는 그 결국 내전 상태로 전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친소 공산주의 세력과 친미 반공 세력이 내전을 하게 됩니다. 유럽 전체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경쟁 상태였는데 마지못해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그 루스벨트의 신탁 통치, 이 신탁 통치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같이 신탁 통치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그래서 여기에는 이 좌익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같이 하는데 트루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참여시키는 신탁 통치보다는 공산주의를 배제하는 반공국가 수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반공국가를 수립하려면은 북측은 할 수 없겠죠. 북측은 이미 소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만의 반공국가 수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소련도 역시 미소 냉전에 의해서 남한까지 포함한 이러한 정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심 북으로만 된 친선국가 수립으로 기울어지는데 내심 미소는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당장 그런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은 점차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면서 미소 모두 남북을 합친 그런 신탁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서 무산되는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소가 합의가 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신탁 통치를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양측도 실질적으로는 신탁 통치를 원하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빌미를 찾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아일보 오보 사태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원래 미국이 신탁 통치를 제안한 건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반민족적이라는 거죠. 남한 내에 공산주의 세력을 탄압하는 특히 남한에 있는 박헌영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는 이런 입장에 셉니다. 남한의 반탁, 반공, 반소 여론이 불을 붙였다. 이 동아일보 보도는 당연히 미군정과 미군정과 워싱턴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의 입장, 신탁 통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박헌영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 기사를 하는데 박헌영의 발언에 대해서 왜곡 보도가 됩니다. 박헌영이 소련의 단독 신탁에 찬성하고 그다음에 조선이 독립하면 소련의 연방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왜곡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한에 있던 박헌영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 여론이 생기겠죠. 원래 신탁은 미소 공동인데 소련 단독만 한다. 그걸 이후에 소련의 연방, 그러니까 소련에 가입한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소련만
추정하는 반민족적인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되면서 남한 내에서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영향력이 급감하게 되면서 남한에서 공산당, 조선공산당이 쓸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미 군정이 또 미 국무부가 이 배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트럼프 트루만 대통령 워싱턴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미 군정이 이제 반탁 운동이 이제 거세지게 되는데, 그래서 미 군정은 이 반탁 운동 때문에 이남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가 되면서 워싱턴에 대해서 이러한 미소가 합의한 그 신탁 통치 대신에 그 남한의 어떤 반공 정권을 세우려고 하면서 남한에 있어서 그 공산주의 세력이 반발하면서 이제 치안이 혼란스러워지죠. 이러한 즉 미 군정과 워싱턴 간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미 군정은 이제 원래 그 루스벨트가 했던 공식적인 미소 신탁 이런 신탁 부분에 입장에 있었고, 워싱턴에서는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신탁을 와해시키고 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워싱턴과 미 군정은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하려 하는데, 바로 이 신탁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소련과 조선공산당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신탁은 소련이 제안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조선공산당이 신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또 좌익들이 이 남한의 좌익들이 신탁을 찬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좌익들이 남한 내에서 그 활동을 하려면은 미소가 서로 그 화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남한에서 미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 공동에 의한 신탁 통치, 그죠? 미소 공동에 의한 신탁 통치만이 그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미국 단독에 의한 반공국가를 저지할 수가 있다. 신탁을 하지 않으면 북은 친소국가, 남은 미국 반공국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신탁을 통해서만이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이게 미국의 극단적인 친미국가도 아니고 소련의 극단적인 친소국가도 아닌 그런 나라를 통해서 독립이 가능할 수 있다. 신탁 통치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탁 반대는 이제 반공, 신탁 찬성은 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해방 직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70%가 그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데 이러한 찬탁 논쟁으로 인해서 우익이 급성장하고 사회주의 세력은 위축되는 이러한 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자 세력을 배제하고 친미 반공국가를 수립하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그죠? 그래서 그 신탁에 대한 책임을 소련에 넘기면서 신탁 통치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소가 합의하는 신탁 통치안에 따를 때 좌익도 합법적으로 통일국가 정부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북에 친소국가, 친미국가를 들였을 때는 최소한 남쪽 정부에는 좌익을 배제할 수 있다. 소련도 마찬가지죠. 소련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자신의 위성국가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신탁 통치, 미국과 소련이 협의하는 그런 신탁 통치는 곤란하겠죠. 동유럽의 위성국가를 북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된 와중 속에 1947년 3월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유럽의 그리스 내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이미 적대 관계였다. 화해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죠. 결국은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군이 이제 미국과 소련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련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없죠. 그래서 미국의 안은 유엔에서 먼저 미국의 안은 어떤 안이냐면은 군대를 주둔한 상태에서 정부를 수립하는 게 나중에 군대를 철수하자는 아니에요. 소련의 안은 반대로 먼저 외국군을 철수하고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안입니다.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는데요. 소련 입장에서는 이미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에 소련군이 빠지더라도 북의 자체적인 공산주의 군대 무력이 있었죠. 그래서 소련의 입장에서는 뭐 소련군이 철수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북에서. 그런데 남에서는 그 친미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친미 무장 세력이 자체 무장 세력이 없죠. 그래서 친미 국가가 생기기까지는 미국이 계속 그 군대를 주둔시켜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선 정부, 후 미군 철수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대립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안이 통과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안이 통했다는 거는 남해는 미군이 주도하고 북에는 그 소련이 주도한 상태에서 남북이 동시 이 선거를 한다는 총선거를. 근데 이미 그 당시 38도선은 봉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해에 이미 조선공산당은 불법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남과 북은 사실상 분단되었고 그다음에 김구, 이승만 쪽의 그 친자본주의 세력과 김일성, 박헌영의 친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총선거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소는 결국은 각각 그죠? 각각 왜냐하면 신탁 통치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신탁 통치 안에서 대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결보다는 각각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에서는 친미 국가가 생기니까 좌익을 척결해야 되겠죠. 북에서는 친소 국가가 되니까 역시 우익을 척결해야 됩니다. 남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폭력적인 형태로 좌익이 척결됐고 북에서는 이제 일부는 회유했죠. 일부는 회유했고 일부는 우익들이 이제 그 북에서도 봉기를 했죠. 그래서 일부는 척결되고 그렇게 되면서 남과 북이 결국은 분단이 됐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소는 남과 북을 합쳐서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초기에 합의를 했지만 미소 냉전이 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남과 북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하나의 현실적인 안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